자, 두 번째 질문 봅시다. 두 번째 질문이 지금 좀 길어요. 그렇죠? 내용이 좀 많고, 사실 그 내용의 어떤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가야 하는 정보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를 뭐 새롭게 이해시키기 위한 그런 뒷받침 문장이 뭐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저 새로 나오는 그런 정보를 계속 연달아 나타내주는 지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보를 처리하다 보면은 이제 좀 한계에 부딪힌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지문인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찌됐든 그 내용 자체의 난이도가 뭐 아주 높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좀 천천히 정리해 가면서 그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정보가 많은데 지문이 길면 어, 좀 끊어서 풀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원어쌤이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뭐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서 일단 포인트 되는 부분만 좀 체크해 놓고요. 그 다음에 한 중간 정도만 읽고 나서 이제 그렇게 연결해서 풀 수 있는 문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음, 처음에 이제 뭐 요런 뭐 인상주의, 신인상주의 화가들에 대한 이야기 좀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높은 명도나 높은 채도의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잘 안 됐다. 이유가 뭘까?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고, 그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단 보면은 이런 거. 그러니까 막 설명이 되죠, 그쵸? 색광의 삼원색. 자, 이런 말들. 자, 색광의 삼원색 이러면 이제 빨강, 초록, 파랑 이렇게 해서 묶어서 이르는 말인 거. 그치? 자, 그리고 이것이 모두 섞이는 것. 색광의 삼원색이 모두 섞이면 뭐 흰색 된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야.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 거지. 그치? 음. 이제 그렇게 다음 보면은 또 뭐 이런 거. 중간색이라는 말이 있잖아. 그치? 그래서 뭐 두 가지가 섞이면 뭐 중간색이 된다. 뭐 이런 거. 음. 이제 그리고 뭐 보색 얘기해 준다는 거지. 그치? 뭐 보색이 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뭐 보색은 잠깐 넘어가고 이제 그다음에 이렇게 그 좀 전에 체크했던 그 삼원색 중에 두 개가 섞이면 만들어지는 요 세 색깔 자홍, 청록, 노랑 이거 묶어서 뭐라 한다? 생류의 삼원색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생류의 삼원색이라는 개념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것은 모두 섞이면 뭐 검정된다. 역시나 중간색이라는 개념 존재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그 여기까지의 내용, 그 위에 그림이 있었잖아요. 그쵸? 위에 그림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쭉 읽었어. 그림 생각 안 하고 읽었는데, 자, 색광 섞는 거 가법, 색료 섞는 거 가법. 그러니까, 그림은 안 봤지만, 그러니까 실제 너희들이 읽을 때는 그 중간에 나와 있는 그림은 반드시 이 내용을 이해시켜 주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 내용을 이 위에 나와 있는 그림과 같이 좀 연결해서 이해해 줘야 한다는 거야. 알겠지요? 당연합니다. 음,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되잖아.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뭐 가법, 혼합의 원리가 뭐 시작이 되는데,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왜냐면 여기에서도 그 위에 나타냈던 그 개념 이외의 것이 새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음, 필터를 통과한 광량이 동일하면 세 가지 색이 섞이는 지점이 나타나고, 그 광량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렇게 색이 섞이게 되고 그럴 때는 흰색이던가 위에 나타냈던 그 말이잖아, 그치? 우리 위에서 세 가지 색이 섞이면 흰색이 된다라고 해둔 상태에서 이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뭐 실험적인 요소가 좀 첨가가 된 거니까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흰색 된다. 뭐 역시나 중간색 개념 똑같고요, 그쵸? 대신에 이제 여기에서 광량을 좀 다르게 만들면 음. 자, 광량을 좀 다르게 만들면 뭐 다양한 색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색 삼각형의 기법이 좀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색 삼각형 밑에 보고 좀 이해해주면 되는데, 이것도 그래. 자, 이것도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면, 이게 그림이 없으면 좀 헷갈릴 수 있다니까. 근데 그림이 좀 있으니까, 같이 연결해가지고. 일단, 색 삼각형에서 가로축은 빨강이고, 세로축은 초록의 비율이고, 그치? 근데 파랑이 없어, 그치? 파랑이 없어. 그래서 이 파랑 같은 경우에는 그 1에서 빨강, 초록의 비율의 합을 그냥 빼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빨강, 초록이 0이 되는 지점은 그냥 그대로 파랑의 비율은 1이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해만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0의 지점, 음, 자, 이 0의 지점은 보다시피 빨강도 0이고 초록도 0이잖아. 그치? 그럼 이 지점은 뭐가 된다? 파랑이 1이 된다. 그냥 그렇게 되죠. 알겠죠? 음, 음, 페이지를 다, 넘겨야겠네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뭐, 그 다음 문단 여기까지만 볼 건데요. 일단, 벌써 이제 우리가 읽어야 했던 정보들은 꽤 많은 편이었잖아. 그래서 그냥 좀 읽어보세요. 여기까지만 읽을 텐데. 일단 같은 비율로 혼합이 되면 선의 정중앙에 위치하게 되고, 한쪽 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면 좌표는 비율이 높은 쪽으로 가까워지겠죠. 그렇죠? 자, 또 색 삼각형을 보면 그 채도도 알 수 있는데, 그 혼합색의 좌표가 색 삼각형의 중심에 있는 흰색. 이 흰색 A에 가까워질수록 채도는 어떻다? 좀 낮아진다. 음. 선명도가 좀 낮아진다. A에 가까워질수록 선명도는 좀 낮은 것이다. 그리고 변에 가까워질수록 채도는 좀 높아진다. 그리고 이 보색 관계도 좀 파악할 수 있는데, 한 꼭지점에서 출발해서 A를 통과하는 직선을 그으면 반대쪽 중간 지점에 닿게 되고, 그게 서로의 보색이다. 이랬는데, 이 보색, 어떤 색의 보색인가와 관련해서, 요거는 그 위에 그림에서도 나와 있었고, 뭐 아니면 이 문단의 텍스트에서도 이제 확인 가능했죠. 선생님이 안 봤지만, 그쵸? 음, 그럼 여기에서 그 하나 볼까? 만약에 이 지점, 요 지점이라고 볼게. 이 꼭지점의 지점. 그럼 초록이 1이잖아요. 그쵸? 자, 초록이 1이고, 결국은 뭐 파랑, 빨강 다 0이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시작해서 A를 이렇게 꺾어서 와라.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 지점이 뭐다? 서로의 보색 관계다. 이렇게 얘기한 거. 음. 그리고 애초에 좀 이거 볼까? 그 A 지점, 여기가 이제 흰색인데, 여기는 뭐겠어, 그러니까. 각각의 비율이 1대 1대 1로 섞인 그 지점이겠죠. 그쵸? 1대 1대 1로 섞이면 그렇게 해서 흰색이 되니까. A는 흰색이네.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읽었어요. 벌써 아마 꽤 많이 읽은 걸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뭐 어려운 건 아니죠. 근데 요럴 경우에 이제 문제를 풀면 이제 24번 문제를 보는데 그 24번 문제가 이제 이런 게 좀 주제적인 거잖아. 그지? 주제적인 거, 좀 전체적인 거긴 해요. 그쵸? 뭐 글의 전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반 정도를 읽었을 때도 벌써 머리에 들어온 정보가 많은데 이제 여기서 더 읽고 나서 이제 문제를 한꺼번에 풀려면 아마 앞부분은 또 기억이 안 나서 또 시간을 좀 더 써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바로 문제로 오는데 24번 문제 같은 거는 지금 건드리기가 좀 힘들다 그 얘기야. 넘어가야지. 그럼 25번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뭐 어디까지인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색광이 삼원색의 보색은 색류의 삼원색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지점에 있었지. 그치? 일단 색광의 삼원색이다라고 하는 것과 색류의 삼원색이다라고 하는 것이 각각 다른 대상이라는 것을 그 앞에서 잡을 수 있었다면 뭐 크게 어렵지 않고요. 이거 이해하려고 찾으러 가도 솔직히 이거 그림 봐도 됩니다, 얘들아. 색광의 삼원색 있고 이제 그것의 보색, 색류의 삼원색 되는 거. 그림 봐도 돼요.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색광의 삼원색이었잖아. 그치? 요런 게. 그래서 뭐 빨강, 파랑, 초록 뭐 이런 건데. 자, 각각의 보색을 표현하게 되는 것. 음.
자, 요거잖아요. 자홍의 보색이 초록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청록의 보색이 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그림 보면서 이해해도 되고, 뭐, 밑에 써 있기도 하고요. 뭐, 여기 있네, 여기. 음, 텍스트로 보면은, 여기 있잖아. 그쵸? 그래서 지금 25번에 1번 그 선택지 근거범위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맞는 얘기야. 그다음 색 삼각형에서 색 삼각형이 뭐지?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부분에 있었나? 있었지, 그렇지? 그럼 색 삼각형에서 이 자홍, 정록, 노랑은 각각 세 변의 정중앙에 위치한다. 이것도 이제 이거 할 수 있는 선택지죠. 우리가 지금 읽은 것 중에. 음. 그러면 각 변의 정중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뭔지 좀 보면은 일단 요게죠, 그쵸? 애초에 이 정중앙은 이제 보색, 그 3원료에 보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자료거든요, 사실. 음. 자, 그럼 볼게. 여기에서 그냥 가운데 지점이라고 할게요. 자, 가운데 지점이면 일단 빨강이 얼마큼 들어있는 거야? 0.5가 들어있어, 그치? 자, 그 다음에 초록의 비율이 0이에요, 그쵸? 자, 초록이 0이고. 자, 그럼 파랑을 얼마로 봐야 돼? 이렇게. 자, 0.5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간과 파랑이 반반 들어갔다. 자, 이런 얘기잖아. 지금 가장 아랫변만 보더라도 가장 아랫변에 이 빨간과 파랑이 이제 동일하게 1대1의 비율로 들어있다. 이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보색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읽은 내용만 가지고 어쨌든 확인은 됐고. 그다음에 3번을 보면 초록으로 보이는 이유가 무슨 반사 막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3번 선택지는 지금까지 읽은 내용만 가지고 뭐 상식으로 누군가는 하겠지만 뭐 지문 속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연결하기는 좀 힘들어요. 넘어가야지. 자, 4번도 지금 명도 얘기가 나왔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 지금 읽은 건 좀 채도, 색삼각형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명도 얘기도 여기서 하기는 좀 어렵죠. 그럼 넘어가야죠. 5번. 가법 혼합 실험. 자, 시작하는 내용이 가법 혼합 실험이야. 자, 우리 읽은 거 가법 혼합 맞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빨강, 초록, 파랑 중에 두세 개 비율이 0이면? 0이라면? 이 중에서 두세 개 비율이 0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니 없니? 할 수 있지. 두세 개 비율이 0이면 그냥 원색이란 얘기잖아. 뭐 빨강만 뭐 하나 다 들어갔다 이런 얘기니까. 그럼 결국 원색 이 셋 중에 하나인 그 원색을 의미하는데. 자, 그럼 이렇게 원색인 경우에는 빨강, 초록, 파랑을 모두 같은 비율로 섞었을 때보다 이걸 얘들아 같은 비율로 섞으면 어떻게 되지? 그냥 흰색이 되잖아. 자, 그러면 섞었을 때보다 채도가 낮아진다. 자, 이렇게 했거든. 채도가 낮아진다. 우리 채도 얘기는 그 왼쪽에 마무리할 때 잠깐 읽었는데, 채도 어떻게 된다고 했니? 채도 같은 경우에는 흰색에 가까워질수록 채도는 낮아져. 이렇게 된 거잖아. 알겠니? 그러니까 빨강, 즉 원색인 경우가 흰색보다 채도가 더 낮아라고 해서 그 왼쪽에 마지막에 읽었던 내용과 연결했을 때 이거 어때? 바로 틀렸다. 자,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3, 4번은 아직 안 읽은 거라서 뭐 못했지만 이렇게 한 반 정도 읽었을 때 선택지를 접근해 보려고 하면 뭐 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음. 자, 아무튼 이렇게 한 문제 풀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데, 자,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이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쵸? 자, 지금 내용만 가지고 연결하기가 좀 어렵죠. 그쵸? 우린 투과, 뭐 흡수 투과,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얘는 못하고, 그리고 애초에 반 정도 읽었을 때 3점짜리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3점짜리는 좀 넘어가줘야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보는데, 그 다음 문제가 이제 그림 3에 대한 이해야. 자, 그림 3. 그러네. 우리가 읽은 지점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또 해볼 수 있죠, 그럼. 그쵸? 자, 보자. 여기에서 너희들은 그림 좀 왔다 갔다 해보세요. 선생님은 그림 안 볼 겁니다. 자, 이제 각각, 이 각각의 색의 삼원지, 색광의 삼원수죠, 그쵸? 이렇게. 자, 빨강이랑 초록이랑 파랑이랑
자, 이것은 A에서 모두 0의 값이다. 자, A 받겠지만 이게 아까 흰색이었어요. 그쵸? 자, 그 흰색 자리잖아. 그럼 A에서 이 각각은 모두 0이다. 이거 맞아? 틀렸지? 각각이 0이면 어떻게 될까? 색이 나타날 수가 없겠죠, 애초에. 그래서 그 각각의 0이다.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라 흰색이라는 건 각각이 뭐다? 아까도 썼지만 1대 1대 1의 비율이다. 자,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아시겠죠? 자, 틀렸고. 그 다음에 A와 B를 혼합하면 B보다 채도. 또 채도 얘긴데, 그 A와 B 잘 보세요. 자, A는 흰색이었고, 그 B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진한 색이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A와 B를 혼합했을 때 B보다 채도가 높아진다라고 해야 돼? 여기에서? 자, A와 B 각각의 어떤 선 보시고 그 점의 그 위치 잘 보시고 그것을 혼합했을 때는 B보다 그 좀 진한 것인 그 B보다 채도는 어떻다? 더 낮아진다고 해야 하잖아. 그치? 흰색에 가까울수록 어쨌든 채도는 더 낮아지는 거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A와 그 진한 색을 혼합했을 때 A보다 채도가 높아질 수는 없지. 자, 그래서 결국은 흰색에 가까워, 저 흰색에, 뭐 이건 굳이 비율 따지지 않더라도요. 자, 흰색에 가까워지는 것. 가까워짐. 당연히 채도는 낮아진다. 그 다음 3번에 B에 포함되어 있는 그 파랑의 비율보다, 요건 한 번씩 봅시다. 자, B에 포함되어 있는 파랑의 비율. 음. 자, B가 여기야. 자, 그럼 이 지점에는 지금 초록이 0.6이야. 그럼 빨강은 얼마야? 빨강은 0이야. 그럼 파랑은 얼마라고 해야 돼? 0.4. 그치? 자, 그럼 이 0.8, 그 C의 내용 볼게. 자, C는 이렇게 빨강이 0.8이야. 자, 그렇다고, 그럼 초록은 역시나 0이고, 그럼 역시나 파랑은 0.2다. 이렇게 해줘야 하잖아. 즉, 각각의 그 파랑의 비율이 나왔습니다. 자, 즉, B에서는 0.4, 그리고 C에서는 0.2. 저, 0.4, 0.2. 자, 그런데 뭐라 그랬지? B에 포함되어 있는 파랑의 비율보다 C가 더 높다라고 했는데 어때? 틀렸지, 그치? 반대지. 자, C가 더 낮다. 자, 그 다음에 B와 C를 혼합할 때 광량을 절반으로 줄이면. 자, B와 C를 혼합할 때 그 광량 자체를 절반으로 줄인다. 그러니까 어느 것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광량 자체를 줄인다는 얘기야. B와 C를 혼합하면서 광량 자체를 줄인대. 자, 그러면 색 삼각형으로 위치를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즉, 광량 자체를 절반으로 줄인다고 해서 그 비율이 바뀌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특정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것이어서 결국은 색 삼각형으로 당연히 위치 표현은 가능한 거죠. 이거 다 계산해 봐도 돼요, 얘들아, 사실. 그 B와 C 다 혼합해가지고. 자, 그런데 어찌됐든. 그래서 광량 다 반 줄이는 거. 그래서 딱 어디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선생님 볼 때는.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뭐 비율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삼각형에서의 위치 표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뭐 그래서 이제 5번 답이 나오는 거야. 그 지의 비율이 1인 지점에서 어, 볼까? 맞는 얘기인데 아까 여기네요. 자, 그 그린의 지점이 여긴데, 그치? 1인 지점이 여기잖아, 그치? 자, 즉, 그린의 비율이 1인 지점에서 A를 통과하는, 여기네요, 그쵸? 이렇게 그냥 아까 그렸던 거. 자, 이렇게 A를 통과하는 직선을 그으면 그 지점에는 자홍이 온다라고 했거든? 그런데 이 관계가 애초에 뭐였어? 보색 관계를 설명해 주는 말이었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에서 물은 건 결국 뭐야? 자, 그린의 보색이 자홍이 맞냐라고 물어본 거란 말이야. 알겠어?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린의 보색. 자, 그래서, 이 자체를 그 윗 내용과 연결했을 때 뭐 난이도 자체가 뭐 아주 어렵거나 그렇게 되는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27번의 답은 자홍에 위치하는 것 같다. 자, 이렇게 하게 돼요. 음.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음 문제를 보는데 이 문제 풀 수 있을까? 당연히 못 풀죠. 일단 이게 전체 6문제인데 이 사전 의미 요거 빼고 나면 5개잖아요. 이 5개 중에 반 정도 읽고 나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전체 문제 못 풀고 2문제 풀었으면 나머지 2문제는 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 그래서 28번 같은 경우에는 그 뒷내용을 좀 읽고 연결해서 풀 수 있겠죠, 사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나 반 하고 나서 반 했어. 보이죠, 얘들아? 이제 그 남은 내용은 내가 뭐 읽지는 않을 거예요. 잘 읽지는 않을 거고요. 자, 이 26번도 문제 자체가 뭐 아주 어렵진 않아. 그러니까 일단 좀 확인해 보세요. 지금 처음에 1문단에서 그 각각 그 우리 색광의 삼원색의 파장이 다른 얘기 했었을 거야. 그치? 자, 딱 요 사이즈에 맞게 지금 이야기 했었잖아. 그래서 이제 그거 좀 연결해가지고 뭐 이거 이해해 보시면 되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요 400, 500 사이에 그 색과 500, 600 사이에 그 색은 뭐 했다? 투과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랑하고 초록은 투과를 했습니다. 그쵸? 그런데 여기 보니까 투과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강은 흡수됐다. 이렇게. 또 얘는 어때요? 오히려 파랑이 흡수가 됐죠. 얘는 파랑이 흡수가 됐고, 그 다음에 이 초록이랑, 그 다음에 빨강이랑, 오히려 이제 투과를 해버렸지. 자, 이제 그 상태고요. 자, 이제 연결해 보시면 돼요. 자, 1번에 지금 백색광을 필터 A와 필터 B에 차례로 투과를 시키면, 음, 자, 필터 A에 일단 투과를 시키면 뭐가 남니? 파랑이랑 초록이 남아, 그치? 투과를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그 상태에서 그 오른쪽에 그 B에 투과를 시키면, 그러면 여기에선 초록이랑 빨강을 투과시킬 수 있으니까, 그럼 결국 뭐가 남는다 해야 돼? 초록이 남는다고 해야 되잖아. 그렇게 해서 초록이 나타난다. 맞는 내용.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 A에 추가를 시키면 청록이 나오고, 각각인가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색광을 A에 투과시키면 청록이 나오고 B에는 노랑이 나와라는 말 왜 나왔어, 결국. 파랑과 초록이 투과되니까 결국 중간색이 나타난 것이다. 섞이니까요. 그래서 이 파랑이랑 초록의 중간색이 청록이 맞냐? 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초록과 빨강의 이 중간색이 또 역시나 노랑이 맞냐? 자, 이렇게 물어본 거고요. 자, 이것도 뭐 1문단 가서 그 섞였을 때 뭐 중간색 확인해 보시면 뭐 맞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림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그 프로젝트의 백색광을 필터 A와 B에 차례로 투과시킨 다음에 우리 지금 차례로 투과시키면 초록 나오는 거 했잖아. 그치? 그럼 초록이라 보자.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초록을 어떻게 자홍에 투과를 시키면 검정이 된다. 자, 이랬는데, 뭐 이 정도만 한번 오세요. 우리가 안 읽었던 지점에서 그 사문단에서 음, 여기 자홍 필터는 초록. 을 흡수하고 나머지는 투과시킨다. 이렇게 됐어. 그치? 즉, 자홍 필터는 초록을 다 흡수하는 필터예요. 그래서 다 흡수하고 나면 결국 뭐 어떤 색이 나온다 해야 돼? 검정색이 나온다 해야죠. 그래서 그 본문이랑 연결했을 때 자홍 필터, 그렇게 초록을 자홍에 투과시키면 다 흡수가 돼버리니까 스크린에는 검정으로만 남는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차례로 투과시키는 얘기를 좀 전에 했는데, 근데 두 필터의 배치를 바꾸면 색이 바뀐다 이랬으니까, 이거 해보면 되죠. 자, 일단, B를 먼저 투과시켜 본대요. 자, 그러면, 뭐, 초록과, 이게 달라질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자, 일단, 초록이랑 빨강이 남아.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A는 파랑과 초록만 투과시킬 수가 있잖아. 그 역시나 어때? 초록만 남는다 이래야지. 음.
자,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색이 달라져? 아니지. 색은 똑같지. 아시겠죠? 넘어갑시다. 음. 음. 이제 그리고 28번 문제죠. 자, 28번 문제인데, 자, 이것도 그 가나에서 그 마지막 문단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문단 내용 좀 읽고, 보기 내용 읽고 연결하시면 되는데, 이런 지점들, 그 가에서는, 음, 가에서는 이런 거 뭐냐면, 어디 볼까요? 물감을 안 썼고, 그 일정 크기의 작은 점을 좀 병치하는 기법을 썼다. 음. 그래서 섞어서 쓴 게 아니라 이제 점을 쪼로록 쪼로록 이제 병치를 했고, 그래서 그 색이 우리 눈에서 좀 혼합이 되어서 느끼게 하려는 그런 의도였다. 뭐 이런 거. 뭐 그 얘기밖에 없죠. 그 다음에 그 나에서는 뭐 이것도 뭐 점 찍어서 병치했다. 뭐 이런 얘기였고, 그래서 그 중간색을 표현했고, 물감으로 그린 그림이라. 근데 이제 어쨌든 밝아 보이지 않았다. 점을 찍어 병치했긴 했는데, 뭐 밝아 보이는 효과는 없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색 배치. 보색을 나란히 배치해가지고 대비 효과를 노려봤는데, 생각보다 그게 멀리서 보면은 오히려 흐릿하게 보이더라. 뭐 이런 거.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28번에 그 보기 내용을 연결해 보면은 이 사람도 뭐 선명하게 표현하고 싶어 했다 뭐 이런 얘기 있었고 이 사람도 물감 안 섞었고 원색 쓰거나 중간색 썼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원색이나 중간색을 썼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네. 파란색, 뭐 노란색, 초록색, 자홍색 뭐 이런 거 했답니다. 자, 가나 다시 돌아가 보지 않아도 그 아까 읽었던 그 지점인데 그 멀리 떨어져서 볼수록 채도가 높아 흐릿하게 보인다고 하지 않았나? 선생님 지금 기억에 가는 게 잘 모르겠고 그 나에서의 기억이 선명한데 나에서 멀리 떨어져 볼수록 뭐라 그랬어 지금 채도가 흐릿하게 보인다 이렇게 했잖아. 그치? 흐릿하게 보인다. 우린 그럼 그것을 채도가 높아 보인다고 해야 돼? 아니잖아. 자, 그 다음에 가와 다는 모두 그 원색의 점들을 병치해서 다가 복이거든? 뭔가 있네, 지금. 다는 복인데, 이 복이에서 그 원색의 점들을 병치한다, 이런 얘기 있었나? 애초에 없었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답이었죠. 그래서 나와 다는 보색 대비를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내려고 했다. 알겠니? 그래서 이 중간색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이제 보색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쵸? 자홍색 이런 게 이제 중간색이고 이제 뭐 노랑도 마찬가지죠. 그쵸? 이제 이런 거 중간색이고 초록과 자홍 좀 전에 봤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초록과 자홍 이런 거 이제 보색이잖아. 알겠죠? 이제 그래서 나하고 다해서 보색 대비를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내려고 했다 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봅시다. 3단 논증 뭐 어쩌고 하는 이 글인데, 자, 이 글을 뭐 지금 읽진 않을 거고요. 문제에서 연결만 합시다. 자, 보세요. 34번에 기억을 뒷받침하는 모형이 뭐냐, 제가 이랬는데, 뭐 바로 왼쪽에 기억이 있으니까, 자, 읽어보면, 자, 위에 그 어떤 전제를 만족시키는 다른 심적 모형을 마음속에 표상할 수 있으면, 다른 모형을 마음속에 표상할 수 있으면 어떤 사각형은 뚜렷한 윤곽이 있다라는 이 결론이 반드시 노출되는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뒷받침하는 모형이어야 한다는 거. 응? 자, 이 자체는 결국 여기에서 그 결론이 잘못되었으면 그 전제를 만족하는 어떤 형태여야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 결론,
이 결론 자체가 잘못 도출되었다는 것. 그걸 입증해야 된단 말이야. 결론이 잘못되었음을 우리가 뭐 하자? 입증하자. 이렇게 된 거죠. 음, 알겠죠? 음. 그래서 그 위에 나와 있는 그런 전제를 좀 보면 모든 사각형은 음영이 있는 도형이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일부의 음영이 있는 도형은 윤곽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치? 자, 그럼 하나씩 해봐. 자, 모든 사각형은 일단 음영이 다 있어야 해요. 모든 사각형은 음영이 있어야 한다. 자, 그럼 일단 음영이 없는 것부터 좀 빼봅시다. 자, 요렇게 빠지지. 그치? 자, 이렇게 돼. 자, 그럼 그 상태에서 그 어떤 음영이 있는 도형은 윤곽이 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중요한 거냐면, 그러니까 즉 일부 그 음영이 있는 도형에 윤곽이 있어야 돼요. 그쵸? 윤곽이 있다. 그러니까 음영이 없는 도형에도 당연히 윤곽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어떤 일부 그 음영이 있는 도형에 그저 윤곽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뿐이야. 알겠어? 음. 자, 그래서 그럼 이거 가지고 그 남은 내용을 좀 가려보면 이걸로 바로 된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 4번, 2번은 이제 있죠, 그쵸? 여기에. 윤곽에 있는 게 여기, 이제 이렇게 있는데, 결국 이렇게 되었을 때 일부 음영 도형에 윤곽이 있다라고 할 수 있잖아. 알겠죠? 이 말 자체가 음영이 있는 도형에만 윤곽이 있다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즉, 어떤 일부 음영 도형에, 아, 여기 윤곽이 있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럼 넘어가는데, 그 4번 보면, 자, 이건, 그렇죠. 음영이 있는 도형에 윤곽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번 빠지고, 그래서 5번 빠지고. 됐나요?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바로 답은 이렇게 2번이 된다. 아시겠죠? 35번 정도만 뭐 넘어갈게요. 좀 많이 읽어봐야 되는 것 같아서 35번은 넘어가게 되고요. 음, 36번, 그 아이들이 좀 틀렸던 그 36번 문제 보면 이제 여기에서 뭐 이런 또 3단 논증 형태의 그 문장이 나와 있고 자, 틀린 거 찾아라 이랬는데 지금 전제들은 이거 저거로 뭐 할 때, 환위할 때 뜻이 달라진다. 자, 이렇게 됐거든. 그래서 이 환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연결해 주시면 되죠. 자, 환위 설명은 어디서 하지? 마지막에서 하나? 그러네요. 제 여긴가 봅니다. 여기, 어디야? 마지막 여기. 자, 환위와 관련된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환위란 주어진 명제에서 주어 서술어의 위치를 바꾸는 거. 그래서 모든 A는 B다라는 것을 모든 B는 A다. 이렇게 바꾸면 이건 오류라고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과 연결했을 때 정말로 이 주어 서술어의 위치를 바꿨는가 좀 보면은 그러네요. 정말 바꿨네요. 자, 즉, 실제 전제는 어떤 인류학자는 생물학자가 아니야. 자, 이랬는데, 어떤 생물학자는 인류학자가 아니야. 이렇게 했잖아. 그치? 자, 그래서 환위한 거 맞고, 자, 환위하면 뜻이 바뀌는 거 맞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심적 모형 이론. 자, 이거 좀 전에 그 봤던 그 3문단이었는데, 그럼 여기에서 전제로부터 가능한 모든 모형을 구성하지 못하면 결론이 잘못 나올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한 거 맞니? 어때? 음. 맞죠, 사실. 그래서 그 위에 나와 있는 그 산문단, 여기 어디 갔냐? 여기네요. 즉 전제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전제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모형을 모두 구성하는 것이 당연히 필수적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모든 모형을 구성하는 것에 실패한다. 알겠죠? 그래서 오류가 생긴다. 자, 이렇게 얘기했죠. 음. 자, 그래서 이제 맞는 얘기였고. 자, 그 다음, 분위기 이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분위기 이론은 처음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이문단 시작할 때. 그래서 분위기 이론에서는 전제에서 특징 부정이 사용이 되면 이것에 영향을 받아 반드시 노출된다라고 답하게 된다. 뭐, 이렇게 됐거든요. 자, 이것도 그 살펴보시면 전제에서 특징을 좀 쓴다는 거, 그리고 부정이 있다는 거.
자, 그러면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반드시 어떠한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 이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찾으러 가지 않아도. 자, 그래서 뭐 사실 보기하고 연결하면 이제 이걸 보기와 연결해서 그럼 이해할 수 있는가인데 특징을 사용한 거 맞니? 맞지? 어떤이라고 했으니까 특징 사용한 거 맞고 그 다음에 부정 아니다라고 해서 부정 사용한 거 맞고 그렇죠? 자, 그러면 넘어가고 4번에 그다음 에번스는 인류학자 중 적어도 한 명은 바둑기사일 리 없다라는 그 믿음 편향이 있으면 또 역시나 결론이 어떻게 반드시라는 것으로 나온다는데 자, 이것도 그 오문단과 당연히 연결지어 볼 수 있죠. 자, 오문단에 이런 내용 있었잖아, 마지막에. 음, 어, 그래서 에번스는 사람들이 그 결론을 일단 믿을 만한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을만하다, 결론만 보고 그 믿을만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그 전제들과의 어떤 관계를 막 보면서 어떤 논리성을 따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결론을 받아들인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결론만 보고, 어떤 인류학자는 바둑기사가 아닐 수 있어, 라고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결론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이 결론은 이제 그 사람에게, 반드시 도출된다라는 그런 답이 나오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답은 5번이었는데요. 그 첫 번째 전제를 특징을 전칭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의 전칭을 특징으로 바꾸면, 이렇게 됐었거든. 그 특징 전칭 얘기하는 게 결국 분위기 이론인데 그 분위기 이론을 잘 보시면 만약에 전제에 특징이 있다면 우린 결론으로 좀 특징이 나온다는 그리고 전제에 또 부정이 있다면 좀 부정으로 이제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렇게 해서 부정이 반드시 노출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첫 번째에서의 어떤 특징을 전칭으로 바꿔놓고 두 번째를 또 전칭을 특징으로 바꿔놓는다 한들 결국은 이 전제에서 그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분위기 이론 자체가 특징이 결국 어떤 뭐 자리에만 있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걸 뭐 바꾼다고 한들 그 두 번째 나와 있던 전칭을 다시 특징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면 결국은 또 제자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어, 반드시 도출된다라고 답하는 사람은 더 늘어난다. 아니죠. 똑같죠. 이러나 저러나 이제 같다. 알겠죠? 특징이 두 번 쓰이면 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애초에. 아시겠죠? 그래서 그 특징의 위치를 이제 어떤 뭐 전제하고서 설명하고 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바꾸고 다시 두 번째 있는 그 전칭을 특징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분위기 이론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똑같다. 이러나 저러나 똑같다. 아시겠죠? 자, 문학으로 갈 거고요. 우리 그 현대시부터 먼저 갑시다. 현대시 오세요. 사실 이제 이런 그 현대시의 지문들을 우리가 다 이제 수업 시간에 할 거라서 뭐 지문 얘기를 역시나 뭐 하진 않습니다. 자, 근거 범위만 좀 이것도 찾아볼 텐데 그 시 두 개가 있고 공통점을 물어봤잖아. 그치? 지금 그 1번에 정확하게 보세요. 그 반복과 점층을 통해서 역동성 측면. 사실 이 수업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 점층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나줘야 하고 그다음에 또 이 점층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좀 모호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사실 이 점층만 가지고 선택지를 위 시에는 반복과 점층이 있다. 자, 이렇게 푸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뒤에 이렇게 연결까지 해준 거예요. 이 점층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에서의 어떤 역동성도 확인할 수 있는가? 자, 이거거든. 음. 자, 그럼 어찌됐든 그 점층의 부분을 우리가 한번 연결해 보면 그 김광균의 노신 같은 경우에는 그 마지막 뭐 이런 게 점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보면. 그래서 이제 같은 유사한 어떤 문장을 주고 이제 수식어를 조금 더 길게 쓰는 그런 느낌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을 점층의 범주로 넣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다 한들 이 범위가 역동성을 가진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 복효분의 시에서는 애초에 점층으로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없어 보이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43번의 1번은 어쨌든 답이 안 되고,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이런 거잖아. 자, 의성어 있냐? 뭐 이건데, 일단 그 의성어를 쓴다라는 건 생각보다 그 3학년 때도 계속 이제 물어봅니다. 그쵸? 자, 의성어가 있는 가 없는가? 자, 이건. 자, 가에서 연결해 보면 이제 가에서는 의성어가 없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나에서는 이제 의성어를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자, 나에서 뭐 보이냐? 아, 여기 보이네. 여기.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유사한 식구의 변주를 통해서, 즉, 유사한 식구를 조금 바꾸어 다시 쓰는, 유사한 식구의 변주를 통해서, 이것도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그 위치까지도 지금 여기서 지정을 해놨다는 거야. 위시에서 유사한 식구의 변주를 통해서 주제 강조한다. 자, 이렇게 된 건 아니고, 이렇게 유사한 식구를 통해서 시상을 마무리했다라고 해서, 반드시 이 범위가 어디 있어야 돼? 마지막에 있어야 되거든. 자, 그리고 그랬을 때 주제의식을 강조하는 건 이건 뭐 언제나 나올 수 있는 효과 같은 거잖니? 그치? 자, 그래서 보면 이제 가에서 아까 체크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나에서도 마지막에 이제 유사한 식구를 변주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나는 더 추워져야겠다. 더 가난해져야겠다. 이랬으니까, 자, 유사한 식구를 변주했다. 가능하고, 마지막 부분 맞고. 알겠죠?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44번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시를 안 읽었지만, 같이 안 읽었지만, 이런 정도 얘기해 볼게요. 자, 사내가 잠 못 이루고 있어요. 그쵸? 그럼 이와 같은 내용은 화자가 좀 고뇌하고 있다고 해도 되니? 거야. 사실 그 앞부분은 그냥 그대로 시상이었는데, 그치? 자, 사내가 지금 잠 못 이루고 있다 이랬는데, 그럼 그것을 좀 고뇌한다고 해도 돼? 자, 이거거든. 자, 고뇌가 뭐라 그랬어? 괴로움이라고 이해하면 된댔잖아. 음.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시적 상황에서 화자의 정서를 괴로움 정도로 표현해도 괜찮겠니? 라는 얘기고, 당연히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뭐 답 2번이었는데, 이제 밤눈이 내려 쌓이고 있다 이랬잖아. 그럼 이 부분이 뭐 뒤에 뭐 장황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뭐 시인이 그 일상과 그리고 개인의 문제에 관심을 막 기울여서 문학적인 성취를 이루어간다. 뭐 되게 장황하게 써 있는데, 이 밤눈이 내리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연결해서 이런 정도밖에 얘기 못 하거든요. 즉, 화자의 내면이 지금 괴롭고 쓸쓸하잖아요. 그쵸? 즉, 그런 어떤 화자의 쓸쓸한 분위기와 좀 유사한, 좀 조응이 되는, 유사한, 뭐 그런 배경이다. 자, 이런 정도죠. 여기에서. 음. 밤 눈이 내려 쌓이는 걸 막 보면서 막 화자가 내면에서 뭔가 막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막 그래서 그럴 때마다 뭐 시 하나씩 싹싹 쓰면서 막 아이고 그런 얘기 전혀 아니었고 자 그래서 이 눈이 밤 눈이 내려 쌓이고 있다 정도는 그저 지금 현재 그 화자가 겪고 있는 그런 정서적인 부분을 좀 드러내주는 이런 배경의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 그냥, 정말 피곤해. 이랬거든. 그럼 피곤하다라고 하는 게 화자가 좀 힘들게 살고 있다라고 해도 되냐? 이런 정도. 그 다음 마지막에 이 노신 얘기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4번 같은 경우에 그냥 그대로 화자가 지금 뭐 이와 같은 구절로 시작한 것은 노신을 떠올린 거라고 해도 되겠니? 그냥 이런 정도. 그 보기 속에도 뭐 나와 있었지만 그 마지막 부분을 화자가 노신을 떠올린 거라고 해도 돼. 자, 이런 거. 음. 그래서 이제 조금, 선생님 볼 때 조금 이제 문학적인 내공이 필요해 보이는 거는 이제 5번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신을 시에서 막 이제 얘기했고, 뭐 이렇게 끝났다는 거잖아. 아까 봤지만 여기 하나의 상심한 사람이 있어. 그렇지만 곱세게 살아온 인생이야. 뭐 이렇게 끝난 거. 자, 이 마지막 표현에서 결국 화자의 상황에 대한 의지적 태도를 얘기해도 괜찮냐? 자, 이거. 선생님은 이제 요런 게 좀 뭐 굳이 2번이 틀려서 뭐 잡았을 수도 있지만 그 5번 같은 경우를 좀 이제 맞다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해력? 음. 자, 그런 것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음. 자, 의지적인 태도는 꼭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거든. 자, 그리고 이제 45번인데, 이제 45번이 뭐 좀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45번에 이 선택지를 잘 보세요. 들여다봐봐. 잘 보면, 그, A에서 뭔가를 보는 것은 그 다음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뭐 이런 말로 이어지고 있다. 뭐 2번은 답이었으니까 잠깐 넘어가고. 그 새떼들이 고행을 하는 것. 자, 그것은 이렇게 바다와 눈보라를 헤쳐나가기 위한 어떤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거다. 일단 1번 같은 경우에 그냥 그대로 문맥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2번도 답이었는데, 자, 이것 2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냥 문맥이라고 하고 싶거든요. 자, 화자가 지금 아름다운 몸짓과 목소리를 막 이제 여기에서 느끼면서 얘기를 해왔어. 그치? 그러면서 그것들을 막 보면서, 어머, 저 어린 날개들이 이렇게, 힘든 어떤 것들을 다 겪어가면서 여기까지 비상을 하기 위해서 뼛속까지 고행을 하며, 와, 이렇게, 왔구나라는 것을 막 떠올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그들의 고행을 떠올리게 하는 거란 말이야. 음. 자,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2번이 틀린 것도 뭐 결국 문맥에 따라서 이 뒷내용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틀렸고. 그럼 여기에서 이런 보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새들의 노력 정도라고 해도 되니? 자, 이런 거잖아. 자, 그래서 이제 뭐 3번 같은 경우에는 뭐 대상의 태도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뭐 이런 걸 글쎄요. 이거는 3학년 때 태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네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도 이제 문맥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음. 이렇게 새들은 어쨌든 막 저 어린 날개들이 막 바다 눈보라 막 겪어내면서 막 고행해 가면서 막 건너오잖아. 그러면서 중요한 건, 야, 나는 여기 이 물가의 진창에도 푹푹 빠지는 나는, 와, 이렇게 무겁구나. 자, 이 말을 무엇으로 이해하는 거? 자신의 어떤 반성적 태도로 이해하는 거. 그냥 이 지점이 이 시에서는 제일 중요해 보이거든. 음. 그래서 4번에 이제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해도 되니? 그 마지막 내용, 나는 더 힘껏 가난해져 봐야겠어 라고 하는 게 결국 시들을 보면서 결국 자기가 반성하고 그렇게 좀 내면을 다잡는 것으로 얘기해도 되니? 뭐 이런 정도. 아시겠죠? 고전 시도 한 문제 볼까요? 자, 고전 시도 한번 와보세요. 고전 시는 어디 있지? 많이 가야 되구나. 여기 있네. 자, 이 시는 읽을 때 포인트가 어떻게 되냐면, 그 처음에 바위가 있대, 그치? 자, 그러면서 그 첫 번째 문장을 읽고 나서 뭐 크게 느낌이 오는 거는 뭐 없어요. 내가 볼 때, 아, 바위가 있구나, 뭐 이런 정도인데, 그 두 번째 줄, 그 중장을 보면은 다 풀어냈다는 거야. 즉, 우리도 직립부리가 어려운데, 밑에, 써 있죠. 우리도 꼿꼿이 서 있다는 건 참 어려운 것인데, 이야, 이렇게 꼿꼿이 서 있다. 멋지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 일수에서 이렇게 바위의 어떤 직립부리의 모습. 그쵸? 요거. 우리도 직립부리가 어려운데, 이렇게 곱게 서 있다고? 자, 그래서 애초에 그 일수에서부터, 아, 바위의 속성을 예찬하고 있구나. 자, 그래서 이수에 뭐 더욱 높구나. 바람서리 정도를 좀 부정적인 의미로 잡아주면 좋겠고. 그래서 뭐 얘기나 했더니, 아, 역시나 바위였구만. 그쵸? 그래서 종장에, 참, 사람도 바위 같으면 대장군데,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이수에서도 역시나 주제 똑같았고. 이제 대신에 이제 여기에서 요런 정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참 사람도 바위 같아야 할 텐데,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거. 음.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바위죠. 그쵸? 말도 없는 이 바위, 사귈 일도 없건만, 고모진태 다 써있네, 밑에. 그치? 자, 이렇게 고모진태를 벗삼아 앉아있으니, 너무 좋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이익되는 새 멋을 사귈 줄 모르겠다. 사귈 필요가 없구나. 자, 그래서 뭐 삼수도 뭐 넘어갈 것이고, 일단 오수 보면 이렇게 타견직립, 똑같이
곱게 서 있는 거. 그러니까 계속 바위 얘기인 거 알겠죠, 그쵸? 자, 이렇게 타견 직립하니 본받을 만한데 구름이 깊은 골짜기에 알 리가 있어서 찾아오랴.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정도는 좀 서리로 잘 이해하면 좋겠어. 이 구름 깊은 골짜기다 보니 찾아오는 이가 없구나, 뭐 이렇게. 찾아오는 이가 없네. 없다. 그래서 광야에 옮겨 모두 보게 하여라지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바위라는 이 대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바위를 계속 무엇으로 삼고자 하는 거니? 그 교훈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거구나. 자, 세정이, 수상하니. 즉 세정, 뭐 같아? 세상이지, 그치? 즉 세상이 참 수상하니 나를 본들 반길런가 이런 것도 반긴다, 반기지 않는다. 반길 것 같지 않아, 그치? 세상이 수상하다 보니 나를 반길 것 같지도 않고 같지 않아. 또 왕기순인 하니 하야 내 어디를 옮아가리요. 내가 그래서 왕기순인 내 몸을 막 굽혀서 결국 어디로 옮아가겠는가.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내 몸을 옮겨서까지 어디로 옮아갈 생각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나는 없어. 그러니까 산 좋고 물 좋으니 골짜기에 삼긴 대로 이 뜻 뭐였니? 그냥 태어난 대로 이거였죠. 그쵸? 나는 그냥 생긴 대로 태어난 대로 나는 그냥 살겠다.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육수, 이 마지막 부분에 뭐 했다? 이 앞으로의 어떤 삶에 대한 그 다짐을 했다. 뭐 그거였습니다. 음. 이제 그 다음에 뭐 수필 하나가 나오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 뭐 수필에서 읽다 보면, 아유, 정말 뭐라 그러더라? 그 서양의 것들은 참 별로다 그랬나? 뭐 아무튼 그랬죠, 그쵸? 외국의 물건들은 다 별로야, 뭐 이랬고, 조선의 공예품들이 짱이지, 뭐 이런 얘기했던 수필이잖아, 그치? 자, 그렇다 보니까, 음, 수필, 굳이 뭐 보진 않을게요. 알겠죠? 우리가 수필 공부를 이제 시작할 때가 또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넘어가는데, 뭐 그런 얘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양의 어떤 것들, 뭐 이런 얘기만 있던 건 아니고, 그 마지막 문단 정도를 보면 이런 얘기도 있었다는 거야, 사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책 한 권이 만들어졌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인쇄가 된다는 것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버릇없이 된 글, 또 안 된 글, 이런 것들을 함부로 박아 돌리는 건가 하는 그런 일종의 참회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오래된 물건을 뭐 취미 삼아서 이제 보는 이런 것들을 부자나 뭐 은자의 도일거리로만 보지 말고 알겠죠? 금력으로 뭐 수집력을 채우는 것은 다 오락이니까 너무 탐내는 것도 허영이고 음. 자,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작품을 막 읽다 보면 결국 이 현실에서 자기가 이제 비판하고자 하는 그런 대상에 대한 이야기가 이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 21번 같은 경우가 뭐 지금 뭐 답이 그래서 2번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2번으로 나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 시조에서 자, 가 연시조에서 이 현실에 대한 그 부정적인 태도, 즉 인간 세상에 대한 인간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접근이 있었다는 걸 끌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22번 같은 경우가 이제 고전시 단독인데, 자, 우린 이걸 인격체라고 얘기할 수 있니? 그렇죠. 자, 전체 의인법이었어요. 그쵸? 자, 인간보다 좀 우월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다. 이제 이렇게 했고. 자, 그 다음에 이 바위에 높고 불변하는 속성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다고 해도 되니? 자, 맞고. 자, 3조에서는 이렇게 바위를 벗으로 삼으려고 한 거 맞니? 맞고. 5조에서는 본받을 만한 특성을 지닌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맞니? 맞고. 음. 그래서 아무튼 그 답은 5번이 나오는데 우리는 5번을 한번 고쳐보자. 음. 그 일단 육수에서 그 바위의 속성에 그 산과 물의 속성을 더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뭐 잘못돼 보이진 않아요. 난 그래서 이 바위가 있는 곳과 또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뭐 함께 뭐 이렇게 된 거니까 뭐 이런 시작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아.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 세속이 어딘데 인간 세상 속세인데 그러면
그래서 이 속세를 이상적 공간으로 바꿔보겠다는 의지다. 이렇게 해야겠어? 아니지. 이 속세를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 공간으로 바꿀 거야? 자, 마지막엔 어떻게 끝났다고 해야 돼, 결국? 나는 거기 나갈 생각이 없다로 끝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속세를 등지고, 마지막에 속세를 등지고, 그냥 이렇게 나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겠다. 앞으로. 그 얘기한 거잖아. 그래서 속세를 등지고 자연과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난 거. 자, 이렇게. 의지라는 말을 꼭 써야 하면 이렇게 써줘야 한다는 거죠. 알겠죠? 음. 자, 여기까지 합시다.